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이제 페레에서 그 어드밴스 어카운팅 수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교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교재가 이제 이론서가 이제 13.1판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13판에서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13.1판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13판이랑 이제 호환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추록은 제가 이제 그 강의실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요 3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 때 사용했던 문제집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교재는 13.1판이고 문제집은 3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출제 비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코어 과목이 있는데, 코어가 이제 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시 있고요. 오디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BAR, 이렇게 써볼게요. BAR.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어드밴스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르에서 일단은 이제 40%, 그래서 뭐 45%,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BAR이라는 요 선택 과목에서, 여기서 이제 40% 정도가 나요. 4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오디팅이라는 요 회계 감사 과목에서, 페레가 이제 굉장히 그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라든지 이제 어드밴스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디팅에서 그 어드밴스 내용이 예를 들어 뭐 10%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그 뭐 회계 변경과 우루 수정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감사라는 게 그 감사인이 이제 기말 감사에 나가가지고 수정 분계를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계 감사 실제 문제에서도 기말 수정 분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디에서도 10%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출제 비중은 아시겠지만 요 어드밴스 어카운팅은 뭐 제가 가르쳐가지고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주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과목에서 이제 어드밴스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트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 페레 어드밴스에서 그 우리가 이제 전체 배우는 챕터가 10개가 있어요. 네. 10개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만 이제 그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그 챕터를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그 8장과 9장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사업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결합 중에서 이제 머저가 그 합병이고, 컨솔리데이션이 이제 연결이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고급 회계하면은 요게 이제 합병과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그 3장, 챕터 3 보시면, 그 리스 어카운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계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면, Statement of Cash Flow.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 챕터 6. 그래서, 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 그래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요게 이제 그 시험 제도 변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보시면 이제 Revenue from Contract with Customer. 그래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래서 수익인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개정이 뭐 2017년인가 그때 됐는데, 출제 비중이 이제 계속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시험 제도 변경에 따라서 수익인식 기준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챕터별 중에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교실이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를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11시 좀 넘어서 출석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시작을 이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뭐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7장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장.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이제 에쿼티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문법이거든요. 116페이지 가겠습니다. 어, 116페이지. 그래서 116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챕터 7이라고 돼 있고, 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고, 이제 에쿼티 메소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라는 거는 요거 이제 한글로 하자면 요게 지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그 바로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분율에 따른 이제 회계 처리 방법 및, 적용 기준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칠판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인터에서, 자,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종류의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이제 equity securities. 요게 이제 지분증권이고, 두 번째가 이제 debt securities. 채무증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다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요 채무증권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고, 우리 이제 회계 처리 방법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debt securities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 HTM, Held to Maturity. 요게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AFS. 요게 이제 그 매도 가능 금융증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Trading Securities. 요게 이제 단기 매입 증권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처리 방법 리마인드 해보면, 이제 Held to Maturity.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삼각 후 원가로 충족했다. 그래서, Amortized Cost. 삼각 후 원가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FS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 변동분을, 자,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 공정가치 변동분을, 우리가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요게 이제 그 채무증권에 대한 그 간단한 회계 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증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에서 배우셨던,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그래서 페어 발류 메소드냐, 코스트 메소드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지분율이, 자, 20%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자, 50% 사이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율이 이제 50%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자, 요런 경우에 우리가, 자, 인터에서 배웠던, fair value 메소드나, 또는, cost 메소드냐. 이렇게, 요거 이제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는데,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equity 메소드를 적용하는 거예요. equity 메소드. equity 메소드. 요게 이제 오늘 배우는 요 7장이죠. 7장. 지분법, 요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에 대한 그 지분율이 50% 초과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배력이 있거든요, 지배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아마 9장에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9장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요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인 경우. 그래서, 지분법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교재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지분율에 따른, 자, 회계 처리 방법 및, 적용 기준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레벨 오브 오너십, 요게 이제 그 지분율이죠.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20% 미만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이제 어카운팅 메소드 보시면,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이제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그런 경우에는, 컨솔리데이션, 그래서 연결 회계를 정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 보시면 이제, significant influen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한글로는 그,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분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표에서는 그 지분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회계 처리 방법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편적인 어떤 조건에 불과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지분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ignificant influence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면, 자, 투자자가, 자, 투자 주식에 대해서, 자, 에쿼티 메소드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 피투자 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을 이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자, 거기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징후들. 그래서, 뭐, 인디케이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멀티플에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자, 이사회에, 참여한 경우가 2번이고, B번은 이제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es. 요게 이제 그, 피투자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고요. C번은 이제 material inter-entity transaction. 그래서,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래가 있다. 요게, C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자, interchange of manager, parcel. 그래서, 피투자 회사와, 투자 회사 간에 어떤 이제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 회사의 뭐 대표이사가, 뭐, 피투자 회사의 뭐 사내 이사에 등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technological dependency. 그래서,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에, 어떤 이제 필수적인 기술 정보가 서로 이제 교류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의적인 영역을 뭐 행사할 수 있는 징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자,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자, opposition by an investee such as litigation or complaint to governmental regulatory authority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송에 의해서, 피투자 회사가, 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회사가, 자,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 피투자 회사가, 반대를 하고 있다. 소송 등에 의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B번. The investor and investee sign an agreement, such as, standstill, agreemen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에, 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저 1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회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분율을 계속 늘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어떤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더 이상 나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나에 대한 지분율도 늘리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 요게 이제 B번이에요, B번.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번. 자, majority of ownership of the investee is concentrated, 자, among small group shareholder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그 주주의 구성이, 소수의 그 단일의 주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자, A라는 회사의 이제 그 주주 구성을 보니까, 자, 일단은 이제 최대 주주가, 자, 최대 주주를 포함한 특권자가 뭐 80% 갖고 있고, 자, 나머지를 이제 뭐 B라는 회사가 뭐 20%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최대 주주가 이제 80% 정도 갖고 있으면은, 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자, 최대 주주가,
자, 단독으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요 B라는 회사가, 자, 비록 이제 20%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영역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 이제 주주 구성이 최대의 그 소수의 주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요게 C번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D번. 자, an investor want quarterly financial information from an investee, but fails to obtain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quarterly financial information, 자, 분기 재무 정보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제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 회사, 자, 투자 회사의 이제 보고 기간이 자, 1월 1일에서 뭐 12월 30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피투자 회사의 보고 기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7월 1일부터 자, 6월 30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에 이렇게 보고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 회사가 지분법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보고 기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상반기, 자, 반기 보고서와, 자, 하반기 요 반기 보고서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반기 보고서를 요청한 거죠. 자, 반기 보고서, 반기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요청했는데, 자, 피투자 회사가 거절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역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자, 요게, D번이다. 그래서, 투자자가, 자, 분기 및 반기 재무정보를 요구했는데, 거절한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역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자, fails to obtain representation on the investee's board of director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에 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2번 되는 거예요. 지금 116페이지 하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그 지분율이 뭐 20%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또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징후들이고.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또 3번에 자,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자, 반대로, 자,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번에 이제,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자, B번에,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es.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C번에, material, inter-entity transaction. 그래서,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의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그 컨클루전 있죠. 결론. 결론 한번 보시면, 투자 회사가 이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significant influence, 자,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투자 주식별로 자,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분율만으로도 지분율만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의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 지분법에 이제 베이직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번에 이제 그 지분법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지분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최초 취득 시에,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일단 평가하고, 그 다음에, 취득일 이후에는, 자, 피투자 회사의 자본, 또는 이제 순자산 변동분을 우리가 주식의 정부가에게 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지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피투자 회사의 BS를 그려볼게요. 밸런스 시트 오브, 자, 인베스티. 그래서, 자, 에셋, 라이ability equity. 자, 요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BS가 있는 거죠. 투자 입장에서 이제 BS가 이렇게 있다. 밸런스 시트 오브 인베스터. 이렇게, 에셋, 라이ability equity.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베스먼트라고 적거든요. 인베스먼트. 투자 주식,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분법이라는 건 뭐냐?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또는 자본. 자, 자본이 변동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자,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 반영해 주는 거를 지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P투자회사의 자본이 변동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B사라고 해볼게요. 자, B사의, 당기순이익이 뭐 100만큼 늘었다. 발생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분율이 만약에 20%다. 그죠? 여기다 이제 20% 곱해가지고, 자, 20 있잖아요. 자, 요 20만큼, 자, 인베스먼트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20만큼,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지분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P투자회사의 순자산 또는, 자본이 변동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인베스먼트의 장부 금액에다가 조정해 주는 거. 요게, 지분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동안 이번에, 지분법 적용의 의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자, an investor shall recognize each share of earnings and losses of an investee. 자, in the period for which they are reported by the investee in its financial statemen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 P투자회사에 대한 우리가 손익을, 자, 인식을 하는데, 자, 언제 인식하냐? 결국에는 이제 그 P투자회사가, 자, 당기 순이익을, 자, 보고하는 시점. 자, P투자회사가 이제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라고 돼 있고. 자, rather than in the period, 자, in which an investee declare a dividend. 라고 돼 있죠. 그래서, P투자회사가, 자, 배당 선언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P투자회사가, 자,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보면, 자, 여기다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주식을 취득했는데,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그죠? 자, 지분율이 20% 위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페어밸류 메소드냐, 뭐, 코스트 메소드냐, 그건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결국에는 이제, 배당 선언의 시점으로, 자, 배당 선언 시점으로, 자, 우리가 이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배당금 수익. 그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 선언의 시점으로 우리가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데, 자,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그 P투자회사, 자, B사로 쓸게요. 자, B사가, 자, 당기순이익을, 자, 보고하는 시점. 자,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분법 적용에 따른 어떤 의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P투자회사에 대해서, 자, 배당 선언을 조작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익을 조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P투자회사에 대한 배당 선언일과는 무관하게, 자, P투자회사에 대해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그 3년대, 자, 무조건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투자회사는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된 부분 읽어보시면. 자, 투자회사가, 자, 배당금을 선언해서, 자, 투자자가 이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우리가 투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배당 선언에 따라서 배당금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P투자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서, 수익을 인식한다. 결국에는 이제 이익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지분법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분법의 그 베이직 컨셉이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4번에, recognition and measuremen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인식과 측정이라고 돼 있는데,
박스 1번에 이니셜 매지먼트,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최초 측정부터 보시면, 자, an investor shall measure, 자, an investment in the common stock of an investee, 자, initially at cos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는, 자, 최초 측정은 이제 원가법으로 측정한다. 결국에는 이제 원가법으로 측정한다는 거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현금을 주고 주식을 샀겠죠. 그럼 현금으로 우리가 취득원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박스 2번에, differences between, 자, acquisition cost and investees, book value,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취득 금액과,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 금액과의 차이. 자, 요거를 이제 취득의 차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의 차이가 이제 거기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칠판으로 좀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취득 금액이 있고요. 자, 취득 금액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있고, 자, 순자산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지분율이 20%에서 이제 50% 사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피투자 회사의 공정가치도 똑같이, 자, 공정가치에다가 예를 들어 20% 지분율만큼만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에다가 2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공정가치보다는 무조건 웃돈을 주고 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당연히 공정가치가 크고, 자, 공정가치보다 웃돈을 주고 산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취득의 차이가 지금 나와 있죠? 취득의 차이라는 거는, 자, 요 취득 금액과,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과의 차이. 자, 요거를 이제, 취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의 차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취득의 차이가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우리가, 자, 웃돈을 주고 산 금액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웃돈을 주고 산 금액을 영어권, 굿윌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거. 자, 요걸 이제 페어밸류에서, 북밸류를 뺀 거. 요건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만큼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지분율이 20%니까,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박스 2번에서 말하는, 취득의 차이라는 거는, 자, 취득 금액과,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 금액 간의 차이를 우리가, 취득의 차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웃돈을 주고 산 금액, 그게 영어권이고, 그 다음에,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 간의 차이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취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줄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자, 인베스먼트의, 최초, 취득 금액. 자, 요런 이제 요 그림을, 자, 우리가 이제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B사. 자, 피투자회사 B사에, 자, 순자산, 자,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 20%.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게 이제,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걸 쓴 거고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 간의 차이. 자, 여기다가 지분율 20%.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웃돈을 주고 산 금액. 영어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금액은,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 자, 플러스, 자, 공정가치와 요 장부 금액 간의 차이에다가 요 지분율 곱한 금액. 플러스, 자, 웃돈을 사고 준 금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이제 화살표 나와 있죠. 그래서, 투자 주식의 이제 최초 취득 원가는,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차이에다가 지분율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을 더해주면 된다. 웃돈. 다음 페이지.
잠깐 술판 좀 줄게요. 자, 이제 118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3번에 subsequent measurement라고 이제 해서 이제 후속 측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에다가 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 지문법의 이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칠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문법이라는 거는 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또는 요 자본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다 자 그대로 이제 반영해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는 거예요. 자 피투자회사의 요 자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본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다 배우신 거죠. 그래서 자 에쿼티에 이제 구성이 있는 거예요. 에쿼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캐피털 스탁과 APRC로 구성이 되어 있죠. 캐피털 스탁과 APRC. 이게 저번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익계엄이죠. 리테인 어닝스. 고, 세 번째가 이제 OCI.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피투자 회사의 자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본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에다가 그대로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자, 일단은 이제 피투자 회사의 요 자본금 변동 있잖아요. 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금액에다, 우리가 조정해주는 건 맞아요. 다만,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난다.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익계엄과 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익계엄 보시면, 자, 이익계엄이 이제 변동하는 그 케이스가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B사, 자 피투자 회사의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피투자 회사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B사의 B사가 이제 그 배당을 선언한 경우가 있다. 배당 선언. 이렇게. 자, 피투자 회사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지분율을 이렇게 곱해주시고, 뭐 20%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빼는 금액이 있거든요. 뒤에 이제 빼는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뒤에서 빼는 금액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결국에는 이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자, 결국에는 이제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 계정은 지분법 이익, 인베스트먼트 인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B사에 대해서, 자, 단기 손실이 발생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지분율 20% 이렇게 곱해주시고, 뒤에 이제 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피투자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겠죠. 자, 자본이 감소하니까,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우리가 감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감액시키고, 인베스트먼트 뭐, 로스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B사가 이제 배당 선언했다.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 이제 회계 처리 한번 생각해보면, 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익계엄 까는 거죠. 자, 이익계엄 이렇게 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비던드 페이어블. 그래서 이제 미지급 배당금을, 이렇게 이제 달아놨다가, 결국에는 이제 배당금을 이렇게 캐시를 지급하면서, 자, 페이어블 이렇게 까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배당을 선언한 시점, 자, 요 시점 보시면, 자, 결국에는 이제 피투자 회사가, 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자,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자,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받겠죠.
배당을 받기 전에는 미수 배당금, 디비던드 리시버블이 있는 거고, 리시버블. 자, 미수 배당금에 쓸게요. 미수 배당금.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자, 미수 배당금을 까면서, 캐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캐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P투자회사가 배당 선언했다. 자, 배당을 선언하면은, P투자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죠. 자,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도 똑같이 우리가 감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수 배당금을 잡아놨다가, 실제로 캐시를 받으면은, 캐시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그 배당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자, P투자회사의 자본의 항목 중에서, 요 OCI가 있는 거죠.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OCI 게인이 있을 수 있고, 뭐 OCI 로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OCI 게인이 있을 수 있고, 자, OCI 로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OCI 게인이 발생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OCI 게인에다가 이제 지분율 20% 곱한 것만큼, 똑같이, 우리가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해보면,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늘려주시고, 똑같이 이제 OCI를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결국에는 이제 OCI 개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P투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늘려주시고, 상대 계정은, 요게 이제 OCI, 관계기업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OCI를 인식한다. OCI 개인 인식하고. 자, OCI 로스 같은 경우는 요 반대가 되니까, 뭐 제가 이제 굳이 뭐 적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요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자, 서브시퀀트 메저먼트가 된다. 그래서, 자본의 그 세부 항목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P투자회사의 요 캐피탈 스탁과 APIC의 변동은, 출제 목적상으로 요게, 이제 나오지가 않고요. 출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과, 배당과 관련이 있는 거고, 자,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 게인과 OCI 로스가 있는데, 그대로 이제 투자주식의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만큼 우리가 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우리 그 118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나 1번에 보시면, 자, Invested Net Income 있죠. 그래서 P투자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변동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만큼, 곱한 금액을 우리가, 투자주식의 장부 금액에 증가시키고, 자, B번에 이제 단기 순손실을 보고했다. 그러면, 단기 순손실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투자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투자자에 대한 지분 취득이, 자, 기중에 발생했다. 자, 기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단기 순익에다가 지분율만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킨다. 라고 돼 있고, 단기 순익이 이제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화 한번 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써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고 기간이, 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기초에 취득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7월 1일 날, 요때 이제 주식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분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1년간의 단기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간의 단기순이익은 이렇게 쓸게요.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분율만큼, 예를 들어 지분율이 뭐 20%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취득일 이후, 시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다가 우리가 월화 한번, 12분의 6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당연한 내용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기중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단기 순익에 대해서만, 지분법 이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 2번 보시면, 자, amortiz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s cost and invested book value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취득의 차이 삼각이라고 하는데, 취득의 차이 삼각은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거는, 자, 이거요. 그래서, 비사의 당기 순익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제 뒤에서 빼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뒤에서 요 빼주는 거를, 취득의 차이 삼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invested cash dividend. 그래서 배당금을 우리가 이제 선언해가지고,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P투자회사로부터, 자,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P투자회사의, 순자산에 검수했기 때문에,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도 우리가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캐시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래서, P투자회사의 OCI 변동 같은 경우에는, 자, OCI gain과 OCI loss에 대해서,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그대로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주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로, OCI 종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동그라미 5번.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capital stock APIC라고 돼 있죠. 그래서, P투자회사의 그 자본금과 관련된 변동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다가, 조정해줘야 되지만, 수업 목적상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이제 intra entity gains or losses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내부 거래. 그래서 투자회사와 P투자회사 간의 어떤 내부 거래에 대한, 미실현 손익은 우리가 이제 그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에서는 요 내부 거래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도 이제, 뭐,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11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subsequent measurement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취득의 차이 삼각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연구라고 있어요. 연구. 자, 연구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밑에 중간에, 이제 그, 인컴 스테이먼트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은 이제 그 비사. 자, 비사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7만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매출 원가가 4만으로 돼 있고요. 자, 요거 이제 빼면은 요게 GP, 매출 총익이 3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 아니고 이제 판관비가 10,000불 있고요. Operating expenses. 판관비가 이제 10,000불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빼면은 요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자, Operating income. 요게 이제 2만. 이렇게 되고. 자, other gains or losses. 자, 이제, 영업에 손해익이 없다는 가정하에, 요게 이제 그 법인세도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만. 이 되고, 만약에 이제 지분율이 뭐 20%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B사에 대한 단기 순이익에다가 우리가, 지분율 20% 곱한 금액만큼, 자, 요것만큼 4천만큼, 자,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취득의 차이 상각액을 뒤에서 빼준다라고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결국에는 이제 요 B사의 요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자, B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자, B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자,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P투자회사를 우리가 취득할 때, 자, 장부 금액으로 산 게 아니고, 자, 공정가치에다가 이제, 프리미엄, 자, 웃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요 손익계산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사로 쓸게요. 자, A사 입장에서, 자, 재구성한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 거죠. 재구성.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자, 일단은 이제 매출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매출액은 똑같이 이제 7만이고, 자, 매출 원가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제 취득의 차이가 있다라고 뭐 가정해보면,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취득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취득의 차이는 이제 영업권과,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의 차이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의 차이. 자, 요게 이제 인벤토리라고 해보고, 자, 인벤토리가 이제 취득의 차이가 뭐 3천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3,000불 많다. 라고 가정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요 B사. 자,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에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A사 입장에, 투자회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재구성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요 4만이 아니고, 자,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분, 자, 3천을 추가로 우리가,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투자회사는, 자,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산 게 아니고, 공정가치에다가, 자, 웃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빼보면, 자, 요게 이제 그 매출 총 이익이, 자, 27,000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이제 판관비가 10,000불 있죠? 10,000불,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영업이익은 17,000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 자, 영업에 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당기순이익이 17,0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20%라고 가정했으니까, 자, 20% 이렇게 곱해주시면, 요건 이제 지분법 이익이 3,40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해야 될 금액은 요 3,400이고, 자, 우리가 이제 3,400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B투자회사의 요, 손익계산서를, 투자회사 입장에서, 자,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해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일단은 이제 그 B사, 자, B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계산된, 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익에다가, 지분법 이익을, 곱해주시고, 뒤에 이제 우리가 뺀다라고 했죠. 자, 요 빼는 게,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고,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3,000 있잖아요. 자, 요 3,000에 대해서, 자, 20%만큼 이렇게 빼주면, 결국에는 이제 4,000에다가, 자, 600을 빼면은 이제, 3,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구할 때,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하기보다는, 자, P투자회사의 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익에다가, 지분율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진정한 요, 지분법 이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보시면. 자, 연구돼 있죠. 그래서,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가액은, 자, 왜 지분법 이익에서 차감하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P투자회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정이 된 거다. 라고 돼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자, 투자자는,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을, 자, 취득일의 장부금액이 아니고, 자, 공정가치에다가 이제 웃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 현재, 자, P투자회사의 공정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표 밑에. 자, 따라서 있죠, 따라서. 자, 따라서 A사 입장에서는, 주식 취득일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 17,000이, 자, B사의 당기순이익이 된다. 라고 돼 있고. 자, 다만 이렇게 이제 매번,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해서 지분율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다 라고 돼 있죠. 따라서 자,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기로 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그 118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다시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amortiz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d book value. 그래서 취득금액과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간의 차이의 상각이다. 그래서 취득의 차이 상각이 있고, A번에 이제 재고자산, B번에 유형자산, C번에 영업권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취득의 차이에서 결국에는,
자, 페어밸류에서 이제 요 북밸류 간의 차이. 자, 이거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그 여러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방금 봤던 인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PP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영어권 있잖아요. 영어권. 자, 영어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취득의 차이가 자, 언제 상각이 되냐? 당연히 이제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자, 외부에 팔렸을 때 요게 상각이 돼 있죠. 그래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 외부 판매 시 요게 이제 상각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PP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내용 연수에 걸쳐서 얘가 이제 그 감가상각이 돼 있죠. 얘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자, 감가상각이 되면서 감가상각 시 얘가 취득의 차이가 상각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자, 영업권에 대한 그 임페어먼트 로스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 발생 시 이렇게 이제 상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교재 보시면 자, A반에 자, 재고 자산의 이제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차이에다가 지분을 곱한 금액은 재고 자산이 이제 외부에 판매될 때 이제 상각이 된다라고 돼 있고. 자, B반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유형자산이 외부로 팔린 경우에는 외부에 팔렸을 때 상각이 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반은 이제 그 영업권 구딜 같은 경우에는 자, 임페어먼트 로스 손상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상각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119페이지 상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9페이지 상단. 자, 거기 이제 119페이지 상단 보시면, 박스 4반에 이제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라고 되는데, 자, 오른쪽에 써놓으세요. 단기말 장부 금액이다. 그래서 투자 주식의 단기말 장부 금액을 계산 방법이 거기 이제 방법 1번과 방법 2번 그렇게 남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단기말 그 장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최초 취득 금액부터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금액을 다시 한번 써보면 최초 취득 금액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거죠. 자, 요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P투자회사 자, B사의 자,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 20%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페어밸류와 자, 북밸류 간의 차이, 자, 그 다음 지분율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영업권. 자, 요게 이제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일 이후에 그 서브시퀀트 매저먼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B사에 자,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B사의 이제 당기 순이익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곱하기 지분율 20%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빼기 이제 뒤에 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취득의 차이 상각액인 거예요. 취득의 차이 상각액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B사에 대해서 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이 해보면 자, B사에 자, 단기 순손실에다가 지분율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똑같이 취득의 차이 상각액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사가 뭐 배당을 선언했다. 자, B사가 이제 배당 선언한 거예요. 배당.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선언액 에다가 지분율 20% 곱해주시고, 자, 이것도 이제 차감되는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B사에 대해서, 자, OCI 개인이 발생했다. 자, B사에. 자, OCI 개인이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OCI 개인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자, 인베스트먼트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 라고 했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최초 취득 이후에,
subsequent measurement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려해주면, 자, 이렇게까지 이제 고려해주면, 자, 요게 이제 그 단기말 기준의 그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투자 주식의 이제 단기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투자 주식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요 지분율 앞에 있는 거, 자, 요거 이제 다 한번 묶어볼게요. 자, 요걸 묶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단기 초에, 비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단기 순이익 더하고, 단기 순손실 빼고, 자, 배당 빼고, OCI 게인 더하면, 요게 이제 그 비사의, 자, 단기말 순자산 장부 금액이 돼요. 단기말, 순자산, 장부 금액이 되고, 자, 이제, 지분율 이제 곱해주시면 되죠. 자, 지분율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려하지 않은 게 요거죠. 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걸 보시면, 자, 결국에는 이제 취득의 차이에다가, 자, 우리가 상가액, 자, 상각 누적액 빼는 거죠. 자, 취득의 차이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각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취득의 차이가. 그죠? 그럼 이제, 취득의 차이에다가 상각 누계액을 뺀 거. 자, 이거를, 자, 미상각 잔액이라고 한다. 미상각 잔액. 취득의 차이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방법 1번과 이제 방법 2번, 이라고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 자, 최초 취득 시점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년의 요 사건들을 다 우리가 정리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방법 1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방법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사, B투자회사의 단기말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하고, 취득의 차이 중에서 미상각 잔액을 더하면, 요게 이제 단기말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방법 2번이 되는 거예요. 방법 2번. 이렇게. 그래서, 방법 1번으로 이제 ARCPA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법 1번으로도 이제 다 풀 수 있고, 근데 이제 방법 2번으로 풀어도, 결국에는 이제 정답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답은 뭐 하나겠죠. 답은 하나겠다. 오케이. 그래서 ARCPA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방법 1번으로도 거의 다 풀리고 실제 시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방법 2번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급회계에서 나중에 이제 그 연결 재무제표를 배울 때 그때 이 이제 방법 2번이 사용이 되니까 자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요렇게까지가 그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과 관련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이고,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네.